3회 문제입니다. 3회 재무회계 문제를 볼게요. 1번. 재무보고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투자자 및 채권자가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과 신용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투자 또는 자금의 대여 등으로부터 받게 될 미래 현금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경영자의 수탁책임 이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3번이 틀렸죠.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입니다. 대표자는 회사의 경영을 대신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수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 수탁 책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 목적이다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2번.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총액에 의해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재무상태표에는 가재입금이나 가수금, 미결산 항목은 표시될 수 없죠. 2번이 틀렸어요. 자산부채 자본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종류와 성격별로 적정하게 구분 표시해줘야 되고요. 자본잉여금과 이익여금 구분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3번.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종료일 후 발생 사건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이전에 일단은 존재해 있어야 되겠죠. 소송사건의 결과가 종료일 이후에 확정이 됐을 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매각한 자산의 금액이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에 결정됐을 때도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회계적 오류를 보고기간 종료일 후에 발견했을 때 당연히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이 단순히 하락했다 또는 시장가격이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 하락했다 또는 상승했다. 이거는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4번이에요. 3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4번 문제를 봤더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기재될 금액을 물었습니다. 자, 현금 시재액이 일단은 200만 원 나와 있죠. 플러스 타임 발행 수표도 현금입니다. 플러스 만기 도래한 국채 이자표도 현금 맞습니다. 플러스 해주시면 되고요. 정기예금은 만기가 1년 남았으니까는 단기금융 상품이고요. 상환 우선주도 역시 마찬가지 기간이 몇 개월짜리라고 나와 있어요? 2개월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는 플러스 20만 원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죠. MMF 취득 당시 만기가 2개월 남았으니까 역시 더해주시면 됩니다. 80만 원. 그러면 680만 원.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주식회사 3일은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로 23,400원을 보고를 했다. 현금으로 회수한 매출 채권이 45만 원이라면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을 물었습니다. 제가 1강에서인가요? 설명을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전기말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말 채권의 장부가액이 빼주시면 47만 3천 원입니다. 47만 3천 원에서 단기말 채권의 잔액은 46만 5천 원이에요. 46만 5천 원. 49만 원에서 2만 5천 원을 빼주시면 46만 5천 원 나오죠. 그러면은 47만 3천 원에서 46만 5천 원을 빼주면은 8천 원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천 원이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대손 충당금 요번에 계산한 거 23,400원을 더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플러스 현금으로 회수한 돈이 얼마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45만 원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주시면은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 계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8,000원 마이너스니까는 저건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400원에서 마이너스 8,000원을 빼주시고 다시 플러스 45만 원을 해주시면은 46만 5,400원이 계산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해서 연령 분석법을 통해서 대손 예상액을 추정하고 대손 상각비를 계산하고 있을 때 대손 상각비의 금액을 물었습니다.
채권 잔액이 그죠? 첫 번째는 150만 원이 나와 있고요. 대손 설정률이 1%니까 15,000원입니다. 받지 못한다고 예상한 돈이 15,000원. 두 번째는 30만 원에 5%니까 역시 마찬가지 15,000원 받지 못한다고 예상을 했고요. 세 번째는 20만 원에 10%니까 2만 원. 그래서 토탈 3만 원에 2만 원 대주면 5만 원만큼 내가 받지 못한다고 예상을 했어요. 대손 예상액은 5만 원인데 대손 예상액은 5만 원인데 전기 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42,500원이 있었고요. 단기 중에 대손 충당금과 상기된 매출채권이 3만 원이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은 12,5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설정할 금액, 즉 대손 상각비는 37,500원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37,500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7번 지분법 문제죠. 문제를 봤더니 지분법 문제는 취득 시부터 분개를 일단 간단하게 해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차변에 투자 주식이 5,000원, 대변에 현금 5,000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고요. 결산 시 순이익의 분개는 순이익이 만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만원에 30%면 3,000원이죠. 투자 주식 3,000원, 대변에는 지분법 이익이라고 그랬죠. 지분법 이익이 3,000원. 그 다음에 배당금 분개가 없습니다. 네, 배당금은 없어요.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은 두 개를 더해주시면 얼마가 계산이 됩니까? 8,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영업과는 상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으니까는 8,000원이 답이 되는 거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구매자가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했을 경우와 판매자가 매입금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경우, 이걸 매입 할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거 맞죠?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모두 차감하는 거 맞습니다. 외부에서 구입 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액뿐만 아니라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구입원가 및 재반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재고자산 이후에 상품에 하자가 있어 매입대금의 일정이익을 할인받는 경우 하자 때문에 할인받는 걸 매입 애누리라는 말을 쓰고요. 매입 애누리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거 맞습니다. 재고자산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매입부대 비용은 당연히 가산을 해주는데 보관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관료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를 해줘야지 취득원가에 산입해 주시면 안 됩니다. 4번이 틀렸죠.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을 선의선출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말 실사 결과 확인된 재고 수량은 4,500개입니다.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과연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3,000개가 있어요. 3,000개가 있었고요. 2,500원, 75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1,000개가 있죠. 1,000개, 2,700원, 270만 원이 있었는데 1,500개가 선의선출법으로 팔렸으니까 여기에서 1,500개가 팔렸죠. 남은 것은 1,500개가 남아있어요. 2,500원 하면 375만 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매입이 2,000개 매입이 됐어요. 2,900원, 580만 원이 매입이 됐으니까 자 모두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225만 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의 답은 3번. 10번 손익계산서상에 계산될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기초재고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를 해주시면은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기초재고 플러스 매입액 판매 가능액이라고 하죠. 판매 가능액이 45만 원 나와 있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이미 차감을 했으니까 또 차감할 필요는 없어요. 마이너스 9만 원 해주시면은 매출 원가는 36만 원.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는 36만 원이니까 3번이죠. 11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를 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 항상 취득 원가랑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항상 취득 원가랑 5,000원짜리가 5,200원이 됐으니까는 200원이 늘어났죠. 2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 20만 원의 기타 포괄 손익이 증가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다시 5,000원짜리가 4,900원이 됐으니까 100원만큼 떨어졌죠. 100원만큼 떨어졌어요. 1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취득 원가랑 비교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20만 원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생겼었는데 두 번째 연도에는 4,900원으로 떨어졌어요. 5,000원짜리가 4,900원이 됐으니까 100원만큼 떨어져서 10만 원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생겼어요. 평가 손실. 그러니까 처음에는 20만 원 증가했죠. 그 다음에는 뚝 떨어졌으니까 전체 차이가 30만 원만큼 감소를 한 겁니다. 전체 차이는 30만 원만큼 감소해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IFRS에 의한 법인세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합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지만 IFRS에서는 비유동으로 처리를 해줘요. 비유동. 12번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이연법인세 부채 비유동부채로만 계산한다 맞죠?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과세 이익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니까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하는 거 맞습니다. 평균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맞아요. 13번. 회사가 국고보조금을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했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상환 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한다고 지난 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이 틀렸어요. 자산 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한다도 맞죠. 국고보조금으로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관련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한다도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을 때 취득한 자산 내용연수에 걸쳐 국고보조금과 상각비를 상계하는 것도 맞습니다. 지난 강에서 나왔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14번. 공장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1,200만 원을 지출했고요. 공장 신축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특정 목적으로 차입했습니다. 여러분,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특정 목적, 그 특정 목적이 뭐죠?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차입하는 거죠. 100% 자본화시키면 됩니다. 특정 차입금은 100% 자본화해 주시면 돼요. 100%. 그러면은 1,200만 원 곱하기 100%니까 1,200만 원 곱하기 이자율이 몇 %죠, 여러분? 7%입니다. 곱하기 12분의 2월 달에 차입을 했으니까 11개월만 해 주시면 돼요. 당해년도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77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77만 원. 답은 1번. 특정 차입금은 100% 자본화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5번. 무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물었어요. 특허권, 상표권, 광어권 모두 맞죠? 연구비는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요. 16번. 취득 원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발행가액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액면 금액이 1,000만 원 나와 있고요. 표시 이자 이율이 5%니까는 50만 원이죠. 곱하기 뭐를 해주시면 되느냐면 현가, 얘는 연금 현가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자 시장 이자율이 6%일 때 밑에 봤더니 현가 계수가 나와 있어요. 현가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만기는 3년이니까 그죠? 만기는 3년이니까 3년일 때 0.8396을 해주시면은 839만 6천 원이 되고요. 연금연가는 다 더해주시면 돼요. 연금연가는 0.9434 플러스 0.8900 플러스 0.8396을 더해주시면 2.673이 나와요. 2.673 곱하기 50만 원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33만 6,500원이 나옵니다. 133만 6,500원 두 개를 더해주시면 돼요. 839만 6천원 96,000원을 더해주시면 973만 2,500원이 발행가액이 되겠죠. 네, 그러면 반대편 입장에서는 취득 원가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채를 발행한 가액, 반대편 입장에서는 유가증권을 취득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17번. 전환사채와 관련된 설명이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전환사채와 관련한 이자 비용은 동일한 조건의 일반 사채에 대한 유효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사채 단원하고 똑같아요. 상환할증금의 경우에는 보장 수익률이 당연히 액면이자율보다 높겠죠. 상환할증금이 뭐죠? 상환할증금이라는 것은 낮은 이자율 때문에 손해보는 금액을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때문에 당연히 액면 이자율보다 높습니다. 전환사채 발행가에게는 전환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전환권 대가는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부채가 아니에요. 틀린 것은 4번, 18번. 자, 사업을 개시한 주식회사 거성은 제품을 판매 후 2년간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5%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매출액이 50억 원이고요. 50억 원의 5%면 얼마입니까? 50억 곱하기 5%를 해주시면은 2억 5천만 원이에요.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인데 2억 원의 보증비가 발생을 했으니까 보증비가 발생했을 때 분개 불러드릴게요. 차변에 제품 보증비 2억, 대변에 보통예금 2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변에 제품 보증비 2억, 대변에 보통예금이 2억 발생한 거니까 아직도 5천만 원 남았죠. 5천만 원만 충당부채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품 보증비 0.5억 원이니까 5천만 원이죠. 대변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 0.5억 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실제 또 다른 시험 문제에서는 제품 보증비를 물었었던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2억 5천만 원이 답입니다. 제품 보증비는 2억 5천만 원. 19번. IFRS 하에서 회계 추정의 변경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자, 대손 상각률을 변경을 한다든지 감가상각 방법 변경, 내용 연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형자산의 평가 모형을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 정책의 변경입니다. 19번의 답은 4번이에요. 20번. 자, 이연법인세 문제죠. 미지급 법인세가 200만 원입니다.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200만 원이에요.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200만 원.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연법인세 자산이 30만 원 있죠. 그러면 전년도에서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차변에 있었을 테고요. 올해는 대변에 가서 없애주시면 돼요. 이연법인세 자산을 30만 원 없애줍니다. 당해년도 말 이연법인세 자산이 50만 원이 또 생겼죠. 그러니까 차변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50만 원이 나오고요. 나머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법인세 비용이 되는 거죠. 자, 230에서 50만 원 빼주면 180만 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역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구하는 문제죠. 그냥 눈으로 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래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400만 원이고요. 자, 접대비 한도 초과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영구적 차이라는 말을 써요. 영구적 차이는 60만 원이에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일시적 차이죠.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일시적 차이가 얼마 있습니까? 90만 원 있고요. 는 하시면 과세소득이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460에서 그죠? 90만 원 대주면 55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곱하기 세율이 25%예요. 그러면 납부할 법인세가 계산이 되죠. 납부할 법인세는 550만 원 곱하기 550만 원 곱하기 25%입니다. 550만 원 곱하기 25% 하면 얼마 나올까요? 137만 5천 원. 137만 5천 원이 나와요. 그래서 분개를 하면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137만 5천 원이고요. 차변에는 법인세 비용이 나옵니다. 차변에는 법인세 비용이 나올 거예요. 차변에는 법인세 비용. 자, 그 다음 연도에 영구적 차이는 필요 없고요. 일시적 차이만 마이너스 90이 돼서 그죠? 마이너스 90만 원 곱하기 한계 세율이 나와 있고 평균 세율이 나와 있는데 평균 세율 갖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평균 세율 갖고. 그러면은 90만 원에 30%면 이연법인세 자산은 27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27만 원. 2번이 답이죠. 빼주시면 법인세 비용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번 문제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물었으니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90만 원 곱하기 평균 세율을 곱해주시면 돼요. 평균 세율. 한계 세율이 아니라 평균 세율을 곱해주시면
이연법인세 자산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분계를 굳이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22번. 주요 재무 정보이다. 증자 및 배당은 없었다고 나와 있죠. 단기 순이익은 15억 원이라고 나와 있고 주당 액면가액은 5천 원일 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법정 자본금은 50억 원이다. 맞죠? 자본금 50억 나와 있는 게 법정 자본금이에요. 발행 주식 수는 100만 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50억 나누기 액면가액이 5천 원입니다. 50억 나누기 액면가액은 5천 원. 그러면 100만 주 나오는 거 맞죠? 기말 이익여금은 15억 원이다. 맞아요. 거기 위에 표에서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밑에 점점점이 바로 이익 잉여금을 뜻하는 겁니다. 발행가액은 10,000원이 아니라 얼마일까요?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합쳐서 85억 나누기죠. 85억 나누기 100만 주를 내주시면 8,500원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 틀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발행가액은 자본금 50억 원에다가 주식 발행 초과금 35억 원이 생겼잖아요. 두 개 뒤에서 85억 원 나누기 85억 나누기 100만 주를 내주시면 8,500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23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IFRS 하에서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에 대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표시통화, 기능통화를 동일한 화폐로 결정할 수 있다고 지난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기업은 어떤 통화든지 표시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표시통화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고요.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활동의 통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번.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이것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맞죠?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을 자기 주식 처분으로까지는 맞는데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 주식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그랬고요.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유통보통 주식수가 감소하므로 주당 순이익은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2번이 틀렸고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수정 후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얼마니?라고 물었어요. 수정 전은 얼마인가 봤더니 2억 원 나와 있어요. 수정 전은 2억 원. 기계장치의 시장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장부가액이 3천만 원이고요. 회수 가능액이 1,500만 원이면 손상 차손이 발생을 했죠. 손상 차손이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1,500. 손상 차손이 발생을 했으니까 만기부의 증권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됐다. 뭐 자산은 수익 비용이 아니죠. 때문에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설치 조건부 판매를 하였고 4,500만 원의 매출 총 이익을 인식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익을 인식하면 안 되죠. 빼줘야 됩니다. 매출 총 이익을 4,500만 원만큼 빼줘야 돼요. 그럼 토탈 6천만 원 빼주면 1억 4천만 원이 나오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26번.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설치 용역이 재화 판매 부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설치 용역 수수료는 진행 기준으로 인식을 합니다. 장기할부 판매는 판매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 틀렸죠. 인도 시점에 인식을 합니다. 현중이가 틀렸어요. 반품 조건부 판매 시 반품 예상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가 재화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하거나 재화가 인도된 때 즉 재화가 인도된 후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 맞고요. 광고 제작 진행 기준 맞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공사 수익 관련된 문제죠.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입니다. 공사 이익. 다른 말로 계약 수익 똑같은 표현입니다. 계약 수익 마이너스 계약 원가는 계약 이익. IFRS에서는 계약 수익, 계약 원가 이런 표현을 써요.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가 있습니다. 토탈 계약 금액은 2억 1천만 원이죠. 2억 1천만 원이에요. 단기 발생 원가는 단기 발생 원가가 여기 3천만 원이 나왔어요. 1차 년도 때 3천만 원 나왔고요. 2차 년도 때는 6천만 원이 나왔어요. 6천만 원. 3차 년도 굳이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9천만 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행 기준이 당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를 내주시면 돼요. 당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입니다. 당기 발생 원가는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나누기 총 예정 원가는 1억 5천만 원. 그러면은 진행률이 20%가 나와서 곱하기 20%를 내주시면 4,200만 원이 공사 수익이 돼서 첫 번째 연도에는 1,200만 원의 공사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연도에는 누적 원가 나누기라고 그랬어요.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를 내주시면 돼요.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입니다. 여러분 누적 원가는 두 개를 더해준 게 누적 원가죠.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나누기 총 예정 원가가 1억 8천만 원 늘어났어요. 그러면 진행률은 50%인데 이미 앞에서 인식한 진행률이 20%가 있으니까 이번 연도에는 30%만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3, 2는 6, 그쵸? 3, 1은 3, 6,300만 원의 공사 수익을 인식을 하면 공사 이익은 얼마로 계산이 되냐면 3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은 2개월 이내에 반품을 그쵸? 2개월 이내에 반품을 인증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10만 원에 매출을 했습니다. 이 중 1%가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매출원가율이 80%라고 나와 있죠. 반품 충당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반품 충당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매출 마이너스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매출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0만 원. 매출이 10만 원이고요. 이 중 1%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00원입니다. 1,000원. 원가율은 80%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100%일 때 매출원가는 80%면 8만 원이 나옵니다. 8만 원. 8만 원의 1%면 800원이 줄어드는 거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20% 2만 원이 나오죠. 2만 원의 1%면 200원이 됩니다. 1,000원에서 800원 빼도 200원이 나오죠. 요 총 매출 총이 감소되는 만큼 반품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200원이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계정 과목에서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 포함되는 거 판매관리비 찾으시면 돼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임차료, 관리직 직원의 임원급여, 그쵸? 가, 나, 마. 1번이 답이에요. 지분법 평가이익이나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에 속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30번부터 31번 문제는 주당 순이익을 구하는 문제니까 공식을 써드리면 보통주 당기 순이익이에요. 보통주 당기 순이익 나누기 유통보통 주식수를 내주시면 돼요. 유통보통 주식수 이렇게.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주당 순이익. 보통주 당기 순이익은 우선 그죠? 당기 순이익에서 뭘 빼주시면 되냐면 우선주 배당금을 빼주시면 됩니다. 우선주 배당금을 빼주시면 돼요. 당기 순이익이 5억 원 나와 있죠. 5억 원에서 우선주 배당금은 2천만 원 나와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그러면 4억 8천만 원이 보통주 당기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나누기 4억 8천만 원 나누기 유통보통 주식수는 자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었던 게 5만 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5만 주 곱하기 12개월분의 12개월에서 5만 주가 되는 거죠. 5만 주. 자 무상증자 없어요. 무상증자가 있으면 반드시 무상증자를 먼저 계산을 해줬었어야 되는 겁니다. 4월 1일에 유상증자를 몇 퍼센트 했느냐면 20%, 5만 주에 20%면 만주가 되겠죠. 곱하기 12분의 9를 해주시면 돼요. 만주 곱하기 9 나누기 12를 해주시면 7,500주가 나옵니다. 7,500주. 자, 10월 1일에 자기 주식을 구입한 게 2,000주가 있어요. 얘는 빼주라고 그랬죠. 곱하기 12분의 3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00주 곱하기 3 나누기 12 해주면 500주를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57,000주가 유통보통 주식수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0번의 답은 2번이고요. 31번에 유통보통 주식수를 6만 주로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6만 주로 가정을 하면
주당 순이익은 얼마가 나옵니까? 6848이죠. 6848이니까는 8,000원이 계산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8,000원, 답은 3번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32번입니다. 모든 매출은 외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로부터 현금 유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매출 채권하고 뭐가 나와 있습니까?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매출액, 대손 상각비가 나와 있죠. 그러면 매출 채권 계정하고 대손 충당금 계정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출 채권, 그 다음에 뭘 써주시면 되는 거죠? 대손 충당금 계정을 그려서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계정을 그려서 매출 채권은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이고요. 기말이 대변입니다. 기말이 대변. 대손 충당금은 반대예요. 기초가 대변이고 기말이 차변이에요. 기초가 10,000원이 나와 있었고요. 매출 채권 기초는 10,000원, 기말은 20,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기초는 300원 나와 있고 기말이 470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료에서 매출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56만원 나와 있으니까 분개하면 대변의 매출 56만원, 차변에는 매출 채권이 있죠. 차변에는 매출 채권이 56만원이에요.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매출 56만원이 갑니다. 대손 상각비가 600원 나와 있어요. 분개하면 대손 상각비는 600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 됩니다. 600원.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600원이 갑니다. 마감하는 순서는 대손 충당금을 먼저 마감을 하고 매출 채권 계정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대변은 900원이죠. 차변도 900원이 돼야 되는데 470원이 있으니까 430원이 모자라요. 이거 분개를 추리하면 대손 충당금이 차변에 430원이 있죠. 대손 충당금이 차변에 430원이에요. 그럼 대변에는 뭐겠습니까? 매출 채권이 가는 거죠. 매출 채권 430원이 갑니다. 자,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430원이 가면 여기 비어있는 금액이 나오죠. 네, 57만 원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57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 57만 원에서 나머지 숫자를 빼주시면 돼요. 2만 원 빼주시고요. 430원 빼주시면은 54만 9,570원이 계산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한 번만 더 계정을 그려서 기초와 기말 집어넣으시고요. 여기도 기초와 기말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개해서 대변의 매출, 차변의 매출 채권 집어넣었죠. 대손 상각비 분개하면은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 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어있는 금액 430원 추리를 하면 대변의 매출 채권, 차변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손 충당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손 충당금 집어넣으면은 54만 9,570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33번 문제예요. 환매채를 300만 원에 취득하였다. 만기가 그죠? 3개월 이내 도래하죠.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며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이 없다. 이 환매채의 취득은 현금 및 현금으로 표해서 어느 활동에 표시가 되는가? 어느 활동에도 표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문제 33번의 답은 4번이에요. 지난 강의에 있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죠. 당기 순이익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당기 순이익이 250만 원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선급비용의 증가. 여러분들 이렇게 증가 또는 감소라는 말이 나오면 분개를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선급비용의 증가는 자산의 증가입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이 돼요. 차변의 선급비용. 그러면 대변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현금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죠. 돈이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20만 원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에요. 플러스 45만 원. 무슨 처분 손실,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입니다. 재고자산의 감소, 재고자산의 감소가 10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 증가 감소자 들어갔으니까 분개를 하면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갑니다. 대변에 재고자산. 그러면 차변에 뭐가 오겠습니까? 현금이 오겠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0만 원을 해주시면 돼요.
감가상각비 현금 유출 없는 비용입니다. 플러스 30만 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매입 채무의 증가가 나와 있어요. 매입 채무의 증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분개를 해주시면 매입 채무는 부채니까는 대변에 들어가죠. 대변에 매입 채무. 그럼 차변은 뭐겠습니까? 현금유겠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35만 원을 해주시면은 얘가 바로 뭐가 되느냐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되는 겁니다. 자, 250에서 20을 빼주고요. 다시 플러스 45만 원, 10만 원을 더해주시고요. 45만 원, 10만 원을 더해주시고 플러스 30만 원, 35만 원을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350만 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매입처에 지급한 현금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죠. 매입처에 지급한 현금은 얼마인가? 공식이 자, 매출원가 공식이 또 나와야 돼요. 기초재고. 기초재고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매출 원가가 됩니다. 매출 원가. 자, 기초재고가 얼마라고 나와 있을까요? 전년도 말이 단계는 기초가 되는 거죠. 10만 원 플러스 X 마이너스 기말재고가 8만 원 나와 있어요. 8만 원은 매출 원가는 25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은 얼마 나올까요? 23만 5천 원이죠. 차변의 상품이 23만 5천 원. 대변에는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이에요. 외상 매입금 23만 5천 원. 매입 채무라고 나와서 제가 매입 채무라고 썼을 뿐입니다. 자, 매입 채무는 부채 계정이죠. 부채 계정이니까 기초가 대변이고요. 기말이 차변이 옵니다. 기초가 대변이고 기말이 차변. 자, 얘부터 옮겨 주시면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상품이 23만 5천 원이 가요. 기초 기말 집어넣어 보세요. 매입 채무의 기초는 7만 5천 원 나와 있고 기말이 4만 8천 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차변에 있는 게 지급액이 되는 겁니다. 7만 5천 원 플러스 23만 5천 원 마이너스 4만 8천 원 해주시면은 26만 2천 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36번. 다음 중 리스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리스 실행일 현재 최소 리스료를 내재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리스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때 금융 리스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와요. 상당 부분이라고 나옵니다. 상당한 부분. 그래서 1번 틀렸어요. 리스 기간 종료 시 그 이전에 또는 그 이전에 리스 자산의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 리스로 분류된다. 맞죠? 리스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 기간이 내용 연수의 75% 이상인 경우,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 리스로 분류를 해주고요. 리스 실행일 현재 리스 이용자가 연가매수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연가매수 선택권이란 말 씁니다.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면 금융 리스로 분류해 주는 것도 맞아요. 틀린 것은 1번이었습니다. 37번. 다음은 파생 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 원칙이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 목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파생 상품의 평가손익, 매매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 손익으로 계상을 해줍니다. 1번이 틀렸어요. 매매 목적의 파생 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해주고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은 공정가치 변동 위험 또는 미래 현금 흐름 변동 위험에 노출된 자산부채 확정 계약 또는 미래 예상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파생 상품은 자산부채로 인식하는 거 맞습니다. 38번. 미국에 제품을 100만 달러를 수출을 했어요. 수출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을 해줘야 되겠죠?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통화선도 계약 100만 달러를 이용해서 환위험을 회피하려고 했을 때 통화선도 약정 환율은 850원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900원에 수출을 했는데 11월 30 날짜 환율이 8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100원만큼 100원 곱하기 100만 달러면 1억 원이 나오죠. 100원 곱하기 100만 달러면 1억 원만큼 손실이 생겼습니다. 외화 환산 손실이 1억 원. 자, 800원으로 떨어졌는데 나는 통화선도 환율을
850원으로 잡아놨으니까 50원만큼 이득입니다. 50원 곱하기 100만 달러에서 5천만 원이 통화선도 거래 이익이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900원짜리가 800원이 됐을 때는 외화 환산 손실. 800원짜리를 850원에 계약을 했으니까는 50원만큼 이익. 통화선도 거래 손익이란 말 써요. 39번. 외화 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 화폐성, 비화폐성법과 현행환율법이 있다. 현행환율법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산부채는 보고기간 종률 환율 맞죠? 자본금은 기초환율이니까 역사적 환율도 맞습니다. 손익계산서 항목은 발생 당시 환율이나 평균 환율 적용하는 것도 맞고요. 환산차익은 해외사업 환산 손익이 아니라 해외사 환산 대 해외사 환산차 맞아요. 근데 단기 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를 했다가 해외 사업장을 폐쇄할 때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기타 포괄 손익이에요. 4번이 틀렸습니다. 40번.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따른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자 수입은 손익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활동으로만 분류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활동 또는 영업활동이 아니라 투자활동 현금으로 분류해줘야 돼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에요. 이자 받는 건. 여러분들 이자 받는 게 영업활동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제조업에서 이자 받는 게 주된 영업이에요?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는 영업활동이랑 관련이 없고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분류를 해줘야 돼요. 파생상품 투자활동 맞습니다. 이자 지급은 재무활동 맞고요. 배당금 받는 건 투자활동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투자한 거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는 거니까. 3회 재무회계 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